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구별이 되는데 그 물질을 구분하는 방법은 그 물질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질을 이용해서 구별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 물질의 특성은 다른 물질과 차별화된 성질을 얘기한다. 그래서 구별되는 성질을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요, 여기에 5명 있어요. 이 5명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여러분들이 누군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얼굴 보면 돼. 그치? 목소리 들어도 되고 지문 감식해도 되고 DNA 조사해도 돼. 맞죠? 그게 여러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질, 여러분들의 특성입니다. 그것처럼 물질도 그 물질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질이 있어. 이것만 조사하면 얘가 누군지 구별할 수 있죠. 됐어? 그래서 다른 물질과 구별할 수 있는 그 물질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질을 우리는 물질의 특성이라고 한다. 그러면 사람에는 지문이나 DNA가 있는데 물질은 물질의 특성 뭐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특성 여기서부터 외워주셔야 됩니다. 물질의 특성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겉보기 성질이라는 겁니다. 보면 소금인지 설탕인지 뭘로 구분해? 소금인지 설탕인지 구분하는 방법 얘기해줘. 초딩 때 배웠어. 맛보면 됩니다. 되겠어? 물인지 식초인지는 뭘로 구분할래? 물인지 식초인지는 냄새 맡아보면 됩니다.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맛을 본다든가 냄새를 맡는다든가 또는 만져본다든가 또는 여러분들 이제 배울 거지만 돌을 볼 때 돌의 모양을 봐도 구분할 수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맛, 미각이죠. 그 다음에 냄새, 후각이죠. 그 다음에 모양, 시각이죠. 라고 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감하고요. 그 오감을 도와주는 간단한 도구, 예를 들어 돌멩이의 모양은 맨눈으로 잘 안 보이니까 돋보기로 확대해 보시면 됩니다. 이것처럼 인간의 오감을 이용해서 물질을 구분하는 방법을 우리는 겉보기 성질이라고 불러요. 그 겉보기 성질에 색을 본다든가 맛을 본다든가 냄새를 맡는다든가 또는 모양, 그걸 결정형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물질을 구분하는 방법을 겉보기 성질을 이용해서 물질을 구별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주로 초딩 때 썼던 방법이 겉보기 성질을 이용해서 물질을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실제로 잘 안 씁니다. 왜요? 위험하니까. 소금하고 설탕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혹시 하얀색 가루인데 이거 독약일 수도 있죠? 무턱대고 먹어봐? 그럴 수는 없거든요. 되겠어? 위험해서 사실은 잘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이 가장 원초적이고 직관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 주로 이 방법을 썼는데 그럼 과학에서 주로 어떤 방법 씁니다. 이거 쓰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쓰셔야 되는 4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중 여러분들이 2번째 기억하셔야 되는 밀도라는 것도 물질을 구분할 때 쓰는 방법이고요. 3번째는 1학년 때 배웠습니다. 끓는 점 또는 녹는 점을 이용해서 물질을 구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융해도라는 걸 이용해서도 물질을 구별할 수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이 4가지에 대해서 배우는 게 오늘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물질을 구분할 때 저 4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물질을 구분합니다. 그러면서도 겉보기 성질도 물질을 구분할 때 쓸 수는 있다. 그래서 잘 쓰진 않지만 쓸 수는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럼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밀도가 뭔데요? 라고 얘기하면 너네가 알고 있는 정보를 얘기해봐. 밀도라고 얘기할 때 그래서 우리는 주로 밀도를 뭐라고 생각해? 밀도는 밀도가 뭔지 아세요? 온도, 밀도. 그래서 농도하고 할 때 이 도자가요. 정도 도자예요. 어떤 정도를 숫자로 표현하는 걸 도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자, 그럼 밀한 정도를 표현한 거네. 밀한 게 뭔데? 맞아요. 빽빽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밀도가 뭐예요? 라고 하면 밀도는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의미 해석하시면 됩니다. 밀도는 그 안에 입자가 얼마나 빽빽하냐, 입자의 빽빽한 정도를 얘기하는 게 밀도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입자들이 모여서 물질을 만든 건데 그 안에 입자가 얼마나 빽빽해 라고 하는 정도를 표현하는 게 밀도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아가 때 배웠어. 물질은 세 가지 상태가 있어요. 기억나요? 그 중에서 입자가 더 빽빽한 게 뭐야? 그쵸, 고체예요. 그 다음이 액체고 그 다음 기체란 말이야. 그러니까 같은 물질이라도 상태에 따라 밀도가 같을까 다를까? 이거 다르죠. 누가 제일 클까요? 그쵸, 가장 빽빽한 고체의 밀도가 같은 물질이라도 제일 크다. 되겠어? 그 다음 액체고 그 다음 기체다. 왜? 밀도는 빽빽한 정도니까. 되겠어? 밀도는 그 안에 입자가 얼마나 빽빽하게 들어있느냐를 나타낸 거라서 입자가 빽빽하게 들어있는 고체일 때 밀도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 액체고 그 다음 기체다. 그러면 지구상에 고체들이 엄청 많은데 고체들의 밀도 다 똑같아? 아니에요. 같은 고체라도 또 물질의 종류에 따라 또 달라요. 됐어? 네. 액체라도 또 다르고 기체라도 또 다른데요. 이 밀도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요. 밀도가 크면 가라앉을까요? 뜰까요? 가라앉고요. 밀도가 작아서 뜨는 겁니다. 그래서 밀도는 입자의 빽빽한 정도를 의미하면서 밀도는 뜨고 가라앉는 성질을 표현한 값이야. 그래서 얘는 잘 뜨네. 밀도가 작아. 얘는 잘 가라앉네. 밀도가 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뜨고 가라앉는 성질을 결정하는 게 바로 밀도입니다. 이게 바로 밀도야. 그래서 밀도,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두 가지의 의미가 탁 하고 떠오르셔야 됩니다. 되겠어? 자, 그러면 이러한 밀한 정도의 밀도를요, 과학은 정확하게 측정해서 그 값을 나타내야 되잖아. 됐어? 그럼 밀도 어떻게 우리는 그 밀도를 알아요? 이 밀도는 계산하는 값이야. 되겠어? 자, 물질의 뜨고 가라앉는 정도를 나타내는 밀도요. 이거 계산하셔야 되는데 밀도는요. 부피분의 질량으로 계산합니다. 부피분의 질량으로 계산해서 얘가 얼마나 밀도가 큰지 작은지를 값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피분의 질량으로 측정해서 나타낸 값이야. 이걸 다른 말로요. 단위 부피당 차지하는 질량값 이렇게 표현해요. 단위 부피당 차지하는 질량값. 이걸 밀도라고 한다. 되겠어? 자, 그러면 어떤 물질이 있어요. 자, 이 물질에 저는요 밀도를 계산하고 싶어요. 오케이, 좋았어. 자, 이 물질의 밀도를 계산할 건데 우리 알아. 자, 이 물질이 예를 들어 철이라고 하자. 자, 이 철이 있는데요. 이 철에 제가 질량을 쟀어요. 지금은 고체예요. 자,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죠? 질량 재는 저울. 질량을 뭘로 잴까요? 무게는 뭘로 쟀었니? 우리 중력 배우면서요. 무게는 중력 때문에 생긴 값으로요. 무게는 뭘로 잰다? 용수철 저울로 잰다. 이거 배웠어요. 그러면서 비교했던 거 질량. 질량은 장소에 따라 절대 변하지 않아. 뭘로 재라 그랬어? 양팔저. 기억나냐? 네. 자, 질량은요. 여러분들 양팔저울로 재시는 거예요. 양팔저울 그림 한번 보여드려요. 기억하시기 편하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의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에 있는 전자저울로도 질량을 잴 수 있고요. 양팔저울로도 잴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 양팔저울은 이렇게 생겼죠. 우리 책에는 전자저울 나와 있고 양팔저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철덩어리 올려놓고 균형이 유지될 때까지 분동 올려서 질량 재면 돼. 맞아? 이게 양팔저울. 그래서 보편적으로 질량은 양팔저울 재는데 요즘은 가볍게 간단하게 전자저울 이용해서도 측정할 수 있죠. 자, 이거 쟀을 때 질량 단위가 뭐게? 그쵸.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또는 그램 또는 미리그램 요걸로 나타냅니다. 그 중에서 나 높아시면서 물어본다. 1kg이 몇 g인지는 알고 계시죠? 몇 g이에요? 1000g인 건 우리 알아요. 그러면 1g은 몇 mg이야? 1g은요 1000mg이에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양팔저울에 이 물체 올려놓고요. 수평이 될 때까지 분동을 올렸는데 5g짜리 분동 1개와 100mg짜리 분동 2개를 올려놨더니 수평을 이뤘다. 그러면 이 물체의 질량이 몇 g이야?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알겠어? 그러면 얘는 질량이 몇 g이라고 하는 게 맞아? 5.2g이에요. 이렇게 가는 게 맞죠. 됐어? 왜? 1g은 1000mg이니까. 알겠냐? 이런 식으로 단위 환산하셔서 계산하셔야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질량이라는 건 양팔저울로 측정하고요. 얘네들의 단위는 킬로그램, 그램 또는 미리그램으로 사용한다.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럼 부피는 어떻게 재요? 부피는 어떻게 잽니까? 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모양이 일정한 고체라면 수학 시간에 배운 것처럼 가로, 세로, 높이 재서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부피의 단위가 세 변을 측정 계산해서 나타낸 값이라서 세제곱 센티미터 이거 쓴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모양이 이렇게 규칙적인 건 수학 시간에 부피를 재요. 과학 시간에는 돌처럼 모양이 불규칙한 아이의 부피를 잽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불규칙한 애는 가로, 세로, 높이를 측정할 수 없잖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부피를 알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얘는 뭘로 잰다고? 물에다가 얘를 넣었을 때 물 높이가 변하는 걸 가지고 재면 되잖아요. 아르키메데스, 유레카 들어본 적 있죠? 자, 그러려면 물을 담고 있는 통이 필요해요. 그 통의 이름이 바로 눈금 실린더라고 얘기하는 아이예요. 그 눈금 실린더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3페이지에 있는 그림이 눈금 실린더인데 이렇게 생겼지요. 이렇게 생겨가지고요. 여기에 이렇게 눈금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눈금 실린더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내가 물을 넣었더니요. 물의 높이가 이렇게 왔어. 그래서 물이 20ml가 있었어. 자, 여기다가 이 돌을 집어넣으면 돌이 들어간 만큼 물의 높이가 높아져요. 그래서 돌을 넣고 봤더니 28이야. 그러면 돌만의 부피가 얼마나 얘기일까? 8이죠. 되겠어? 이렇게 갑니다. 자, 근데 이때 조건. 돌을 넣을 때요. 땅 하고 넣으면 물이 튕기죠. 그래서 물의 일부가 이 벽면에 이렇게 붙게 되면 이 값이 정확하지 않게 돼요. 그럼 돌같이 무거운 애를 넣을 때는 물이 튕기지 않게 넣어야 됩니다. 어떻게 넣을까요? 실에 묶어서 천천히 넣으셔야 됩니다. 알겠어? 실에 묶어서 천천히 넣으셔야 물방울이 튀어서 오차가 발생하는 걸 막을 수 있다. 근데 거꾸로요. 선생님, 얘는 물에 떠요. 스티로폼처럼. 그럼 부피 어떻게 재요? 그건 가는 철사로 꼭 눌러줍니다.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철사는 엄청 가늘어야 된다. 맞죠? 가는 철사로 물속에 가라앉을 때까지 꾹 누르고 나서 부피를 측정하셔야 됩니다. 알겠어? 자, 그러면요. 소금의 부피 어떻게 재요? 이렇게 넣고 재요? 안 되죠. 왜? 소금은 물에 뭐하니? 녹아요. 됐어? 물에 넣었을 때 물체가 녹으면 부피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니 없니? 없거든요.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물에 녹는 아이들은요. 여기 있는 액체를 물 말고요. 소금을 녹이지 않는 에탄올 같은 걸로 바꿔서 부피 재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눈금 실린더로 부피 잴 때 그 물체를 녹이지 않는 액체에다가 넣고 부피 잰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물을 사용하는 거지만 반드시 물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알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눈금 실린더를 이용해서 부피를 재고요. 이때 부피의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도 있지만 우리는 앞으로 주로 미리리터를 사용할 거예요. 되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부피를 재셔야 되는데 이때 눈금 실린더를 정밀하게 보시면 물을 넣었을 때 물의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물의 수면이요. 이렇게 되어 있다. 물이 벽면을 타고 이렇게 약간 올라가요. 그러면 저는 위쪽을 읽을 거예요. 21. 저는요 가운데 읽을 거예요. 20.
저는 아래쪽 읽을 거예요. 19. 사람마다 읽는 위치가 다르면 값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과학에서는 약속합니다. 어디를 읽자고 평평한 면을 읽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피는 수평한 부분의 눈금을 읽으셔야 되고요. 그 눈금을 읽을 때 너의 눈은 어디 있어야 될까요? 눈은 정확하게 눈금의 위치에 눈이 와 있어야 정확한 값을 읽습니다. 위에서 아래를 본다든가 아래에서 위로 보면 눈금이 달라 보입니다. 되겠어? 자, 근데 물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골 때리는 액체가 있습니다. 수은 같은 경우에는 눈금 실린더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은은 이렇게 됩니다. 물하고 홀로 모습이 나타나요. 되겠어? 그러면 여기가 21, 여기가 20, 여기가 19, 얘 부피 얼마니? 얘 부피 얼마라고 읽어야 되니? 얼마? 아까 우리가 약속했을 때 어디를 읽기로 약속했어? 평평한 면을 읽기로 약속했어요. 제일 아래를 읽기로 약속한 게 아니었단 말이야. 그러면 수은 같은 경우에 평평한 곳이 어디니? 여기죠. 그러니까 얘는 21이라고 읽는 게 맞아요. 알겠어?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어렵게 나올 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정신 차려서 잘 하셔야 됩니다. 됐어? 눈금 실린더에 액체를 넣으면 어떤 액체도 눈금 실린더에 이렇게 들어가는 액체는 없습니다. 되겠어? 네, 수면이 이런 모양을 띠거나 이런 모양을 띌 때 내가 어디를 읽어야 되는지 판단 기준은 수평한 부분입니다. 되겠어? 이렇게 해서 부피까지 읽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내가 양팔 저울로 질량 쟀어요. 눈금 실린더로 부피 쟀어요. 그랬더니 이 물체는 고체 상태일 때 질량이 얼마냐면 100g이었어요. 그리고 부피를 제가 쟀더니 부피가 얼마냐면 10ml입니다. 되겠어요? 그러면 이 아이의 고체일 때 밀도가 얼마일까요? 계산. 얼마입니까? 부피 분의 질량이니까 부피 분의 질량 하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합니다. 10이죠. 단위는 단위도 계산하는 게 과학입니다. 되겠어? 단위 계산하니까 분자부터 읽으세요. 그램 퍼 밀리리터. 알겠습니까? 이게 밀도 단위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밀도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부피 측정하시고 질량 재서 그 값을 이용해서 밀도를 계산하시면 이게 바로 철이라고 하는 고체의 밀도구나 이 얘기입니다. 되겠어? 자, 근데 이러한 철이 얘가 밀도가 10이야. 근데 꼬맹아, 저요. 이거 열등분으로 자를 건데요. 좋았어. 자, 이제부터 머리를 돌린다. 사고력이다. 얘를 열등분으로 잘랐다. 그 중에 요거 하나의 밀도가 얼마일까? 생각. 틀릴 때요. 안 배웠으니까. 요거 하나의 밀도 얼마일까요? 10일까? 1일까? 100일까? 어떨까? 이거 그대로 10입니다. 물질의 특성은요. 양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양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한 살일 때 여러분들 손에 지문이나 여러분들이 90살이 됐을 때 여러분들 손에 있는 지문이랑 그가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실제로 물질의 특성은 그 물질의 양이 많거나 작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진짜요? 얘 10분의 1로 잘랐으니까 질량이 10분의 1로 줄은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질량만 줄었겠니? 모두 줄었을까? 부피도 10분의 1로 줄었겠죠. 그러니까 계산하면 밀도 얼마입니까? 10입니다. 됐어? 같은 물질은 양에 따라서 물질의 특성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밀도도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밀도는 같은 물질일 때 뭐에 따라 달라진다. 똑같은 철이라도 어떤 철이냐에 따라 밀도값이 달라진다? 뭐에 따라? 맞죠? 아까 말씀드렸죠. 상태에 따라 다르다. 되겠어? 자, 우리 중학교 1학년 때요. 이 철을 고체 상태로 있다가 얘를 액체로 바꿉니다. 그러면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요. 고체일 때는 입자가 빽빽하게 배열되어 있다가 액체가 되면 분자 배열이 약간 느슨해진다. 그래서 입자와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니까 부피는 뭐 해지는 거야? 커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를 액체로 바꿨을 때요. 이때 부피가 여러분들 계산하기 편하게 50이라고 칠게요. 부피는 늘었습니다. 되겠어? 질량은요? 질량은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죠. 왜? 상태가 달라져도 입자의 종류와 개수는 절대로 변하는 게 아니라서 질량은 절대로 안 바뀌어. 우리 배웠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질량은 그대로 100g이야. 부피는 바뀌는데 질량이 안 바뀌어. 그러니까 이거 밀도 계산해봐. 얘 얼마 나오니? 얼마? 2g per ml로 고체일 때보다 밀도가 엄청 작아지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되겠어? 이것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 상태를 변화시킬까요? 요번에는 기체로 바꿀게요. 기체로 바꾸시면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장 멀어져. 가장 멀어지기 때문에 부피가 열나 커져. 실제로요, 액체가 기체가 되면 평균적으로 부피가 1700배 정도 커집니다. 우리는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얘 부피가 1000 됐어요. 요 정도로 커졌다고 치자. 자, 그랬어도 질량은 변화가 없이 얼마? 100g 그대로입니다. 되겠냐? 자, 그러니까 기체일 때 밀도가 얼마 됐습니까? 계산됩니까? 얼마? 0.1 되죠. 그래서 기체일 때는 밀도가 더 작아서 0.1 됐구나. 그래서 상태에 따라 밀도가 바뀌는 게 맞네. 이 얘기입니다. 이해돼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밀도라는 건 그 안에 입자가 얼마나 빽빽하냐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철이라도 고체일 때 철이냐 액체일 때 아니면 기체냐에 따라서 밀도는 다르다. 하지만 같은 물질이라면 상태가 똑같이 고체야. 그렇다고 해서 크기에 따라 밀도가 달라지는 건 아니다. 상태만 똑같으면 밀도는 똑같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때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죠? 기체의 부피는 뭐에 따라 달라진다? 압력과 온도. 되겠습니까? 선생님이 지금요 이 기체의 부피가 1000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이 기체의 부피는 계속 바뀝니다. 주변에 뭐에 따라? 온도와 압력에 따라. 똑같이 기체라도 내가 온도를 더 뜨겁게 하면 부피가 1000이 아니고 2000으로 바뀌죠. 그러면 밀도는요? 되겠어? 네, 밀도는 0.0으로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되겠어? 그래서 다른 상태는 절대 안 그러는데 다른 상태는 부피의 변화가 거의 없으니까 기체만 예외적으로 밀도를 표현할 때 그때 부피를 측정한 온도와 압력을 반드시 써주셔야 됩니다. 됐어? 내가 0도씨 1기압에서 잰 부피가 이래. 그러니까 0도씨 1기압에서의 밀도가 이거야 라고 얘기해줘야 돼요. 되겠죠? 기체일 때만 밀도를 쓸 때 반드시 온도와 압력을 같이 써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액체나 기체일 때는 필요 없어. 아니 고체나 액체일 때는 필요 없어. 기체일 때만 그래. 그래서 기체일 때는요 밀도를 표현할 때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물질의 특성 중에 밀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내가 각각의 물질들의 밀도를 쟀더니 어떤 애는 밀도가 1인에도 있고 10인에도 있고 0.5인에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밀도값이 있을까요? 딱 하나요. 물만이요. 됐어? 물의 밀도는 외우시죠? 물의 밀도는 1g per 세제곱센티미터 또는 1g per 세제곱미터 아니 1g per 밀리미터입니다. 되겠어? 자, 이게 물의 밀도예요. 근데 내가 A라는 어떤 고체를 물속에 넣었는데 얘 밀도가 0.5야. 뜰까 가라앉을까? 얘는 뜨죠. 물보다 밀도가 작으니까. 되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의 15페이지 볼게요. 15페이지의 맨 위를 열어보시면 됐죠? 맨 위에 자, 다양한 액체 속에 다양한 물질들을 섞은 겁니다. 그래서 밀도 순서대로 쌓이게끔 만든 걸 우리가 밀도탑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그림에서 가장 밀도가 작은 게 누굽니까? 나무입니다. 맞아요. 밀도가 제일 큰 게 누굴까요? 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도탑을 쌓아 놓으시면 이 중에서 누구의 밀도가 가장 큰지, 누구의 밀도가 가장 작은지
비교할 수 있겠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죠. 그리고 그 밑에 풍선 보이죠? 자, 우리 풍선에다가 어떤 기체를 넣느냐에 따라 뜰 수도 있고 가라앉을 수도 있네. 자, 그 중에서 이 풍선 속에 들어가 있는 기체가 가벼울수록 잘 떠.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 안에 누구 넣게? 헬륨이 있습니다. 헬륨 기체에 넣으시면 공기보다 가벼워서 뜹니다. 됐어?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 숨 쉴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넣으면요. 이산화탄소 공기보다 무거워요. 그러면 이산화탄소 집어넣은 풍선은 가라앉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어떤 기체를 넣느냐에 따라서 뜰 수도 있고 가라앉을 수도 있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니까 뜨고 가라앉는 게 밀도 때문이구나. 그럼 밀도가 가벼워서 잘 뜨는 성질을 이용해서 만든 게 뭐지? 그게 바로 에드벌룬. 되겠어? 또는 튜브. 맞죠? 그리고 바닷가에 가면 둥둥 떠있는 부표. 이런 것들이 다 밀도가 작은 것들을 이용한 거고요. 제주도에 가면 해녀 있죠. 해녀분들은요. 물속 깊이 잠수해야 되는데 자꾸 몸 뜨려고 그런대요. 그래서 잠수 잘하게 여기 허리에다 뭘 차는 줄 아세요? 납을 차고 들어갑니다. 됐어? 그럼 몸의 밀도가 커지니까 잘 가라앉게끔. 되겠어? 그래서 밀도를 이용한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12페이지요. 12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개념 빌드업이라고 하는 두 문제 보여요. 해보시죠. 하셨죠? 색깔, 맛 들어본 얘기야. 자, 우리 몸에 있는 오감이라고 하는 감각기관을 이용해서 물질을 알아보는 물질의 특성을 뭐라고 한다? 싸잡아 뭐라고 합니까? 겉보기 성질이라고 불러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물질의 특성은 다른 물질과 구별되는 그 물질만의 고유한 성질로 물질의 양에 따라서 어떻게 돼야 돼? 달라지지 않아야죠. 그러니까 철의 양이 철이 크더라도 작더라도 걔가 가지고 있는 밀도의 크기는 그대로 10인격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오시면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에 똑같이 개념 빌드업이 있습니다. 하셨어요. 자, 1번 보시면 일정한 부피에 해당되는 질량. 자, 일정한 부피 뭐야? 일정한 부피 1ml에 차지하는 질량값을 우리 밀도라고 불러요. 라는 얘기예요. 자, 일정한 부피에 해당되는 질량, 즉 물질의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을 밀도라고 부른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두 번째,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요. 자, 뭐는 일정하다? 밀도는 일정합니다.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밀도는 물질의 양하고 관계없이, 그래서 물질의 양이 질량과 관계없이 일정한 건 밀도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밀도가 다르고 서로 섞이지 않는 두 액체요. 마치 물과 기름 같은 아이들. 섞이지 않는 두 액체를 물질을 컵에 넣으면 상대적으로 밀도가 어떤 애가 위에 있을까요? 밀도가 작은 애가 위에 있습니다. 되겠어?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까지가 보편적인데요. 자, 보면 상태에 따라 밀도의 크기가 달라지는 이유가 뭐니? 상태에 따라 밀도가 달라진 이유. 부피가 변하니까. 그 중에서 어떤 상태의 부피가 제일 작아? 고체의 부피가 제일 작아요.
그래서 고체의 밀도가 제일 부피가 작으면 밀도는 뭐 한 거예요? 큰 거죠. 그래서 고체의 부피가 제일 작으니까 고체의 밀도가 제일 컸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요. 부피는요. 고체일 때가 제일 작고요. 그 다음 액체고요. 그 다음 기체잖아요. 그러니까 고체일 때 밀도가 제일 크고 그 다음 액체고 그 다음 기체잖아요. 근데 부피 변화가 이 순서가 아닌 게 지구상에 딱 하나 있다고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셨네요. 부피가 이렇게 바뀌지 않는 애가 딱 하나 있어. 예외적인 애가 누구 있었어? 물입니다. 물을 얼리면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면요. 부피가 작아집니까? 커집니까? 커지죠. 그래서 물병이 빵빵해지다가 그래서 깨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딱 하나 예외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살짝 학교를 봤는데 우리는 모군이나 목동은 없네요. 자, 그쪽 학교에서 문제를 어렵게 낼 때 늘 쓰는 게 물입니다. 되겠어?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예외적인 게 있다. 부피 변화가 이렇지 않은 애. 누구냐면 그게 바로 물이다. 물은요. 부피가요. 물일 때 부피가 제일 작아요. 그리고 얼음이고요. 그 다음이 수증기입니다. 그러니까 물만 예외적으로 액체일 때 부피가 제일 작아. 그렇다는 얘기는 물은 밀도가 무슨 상태일 때가 제일 크다는 얘기니? 무슨 상태일 때 밀도가 제일 클까요? 물일 때 액체가 물일 때 밀도가 제일 커. 그쵸? 그 다음이 얼음이고 그 다음이 수증기입니다. 그래서 꼬맹아 얼음을 물에다 넣으면 여러분들 바닷가에 가면 빙산이 물 위에 가라앉아 있니 떠있니? 떠있죠. 원래는 일반적이라면 물보다 고체 밀도가 크니까 가라앉아야 정상입니다. 근데 빙하는 떠 있습니다. 왜요? 자, 얼음이 물보다 밀도가 유일하게 작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물만 예외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물만 예외다.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요. 고체일 때 밀도가 제일 크고 그 다음 액체고 그 다음 기체니? 아니요. 딱 하나 얘가 있어서 모두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구상에 99.9%의 물질들은 고체일 때 밀도가 제일 크고 그 다음 액체고 그 다음 기체인데 딱 하나 예외적으로 0.1%에 해당되는 게 물이다. 얘는 물일 때 밀도가 제일 커서 1등 한 글자입니다. 그리고 2등 두 글자 얼음. 그래서 3등 세 글자 수증기. 그래서 못 외우는 게 이상한 겁니다. 밀도 큰 순서대로 1등, 2등, 3등입니다. 되겠습니까? 기억해 두십시오. 됐죠? 물만 예외다 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밀도와 관련된 문제 몇 개만 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에서요. 18페이지 보이세요? 18페이지에 보시면 위에 있는 내용을 보시고 1번, 2번 문제 해결하시는 거거든요. 해보세요. 18페이지에 1, 2번.
보셨습니까? 자, 위의 실험을 통해서 맞고 틀림을 해결하세요 라고 했는데 이주야 거기에 나이주 맞지? 네. 동그라미 몇 개 있니? 1번에? 한 개 있죠. 몇 번만 맞았어요? 네, 맞습니다. 자, 1번 보시면 큰 알루미늄 조각은 작은 철 조각보다 밀도가 크니? 라고 했는데 밀도 계산해 보시면 크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부피를 비교하면 알루미늄과 철을 구분할 수 있다. 자, 실제로요. 부피는 물질의 특성이니? 아닙니다. 그래서 부피를 통해서 물질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부피분의 질량으로 계산한 밀도를 통해서만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2번에 보시면 25도에서 액체 A, B에 대한 자료입니다. 부피와 질량 주셨으니까 그거 가지고 채우시는 건데 첫 번째 왼쪽에 A 보시면 질량이 20일 때 부피도 20이라서 밀도가 1입니다. 그러니 양이 많던 적던 상관없이 A는 액체일 때 밀도가 1이어야 되기 때문에 질량이 15면 부피도 15여야 된다 라는 얘기고요. B 같은 경우에 밀도 계산하시면 2입니다. 그럼 항상 2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피가 15가 아니고 15로 바뀌면 질량도 30이 아니고 20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어? 이런 식으로 채워둘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오세요. 22페이지 갑니다. 좀 빠른 속도로 움직일게요. 22페이지 1번부터요. 됐어? 10번까지요. 10문제 푸시고 다 푼 사람들은 답안지로 채점까지 하시는 겁니다. 시작!
실점도 해줘. 바쁜 사람들은 10번까지. 푸시면서요. 주원아, 강주원, 주원아, 너는 고등학교 진로가 어디야? 영재, 과고, 자사, 일반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자사고, 자사고 중에 어디 생각해? 수학 어디까지 있니? 이정원. 수학 학원이 어디야? 이탐. 어느 선생님이 담임이실까요? 어? 아, 현덕쌤 아니구나. 오케이. 안 가져왔어? 3번. 안 가져왔어? 혜경아, 고등학교 진로. 고등학교 어디 생각해? 아직이죠? 수학 어디까지 있니? 공수? 공수 원하고 있어? 투하고 있어? 수학학은 어디야? 힘센 수학? 뭐 이런 데야? 네. 이주야, 고등학교. 아직 미정이야. 수학을 어디까지 했을까요? 공수원. 수학학원은? 아드폰테스? 윤재야. 고등학교. 아직 미정이야? 수학 어디까지 했어? 3-2를 하고 있어? 아니면 끝났어? 수학학원이 어디야? 바람? 현우는 고등학교. 미정이야. 수학은 어디까지 했어? 원? 수학학원이? 네. 지금 여러분들이요, 이제 수학은 많이 하면 좋은 과목인데 과학은 그렇지 않아요. 과학은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느 고등학교를 갈 거냐에 따라서 필요한 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가야 되는 속도도 다르고 해야 될 양도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고나 자사를 생각한다면 해야 되는 커리가 약간 비슷합니다. 일반고에서 상위권을 할 거예요. 저는 자사를 갈 거예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해야 되는 커리의 양하고요. 그 다음에 영재나 과고를 갈 거예요. 라고 했을 때 해야 되는 양이 과학은 좀 달라요. 그래서 많이 한다고 좋은 과목이 아니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과목들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고등학교에서 필요한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과정을 완벽하게 하고 가셔야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상위권을 형성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가서 그냥 중간 할 거예요. 그럼 상관없는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상위권을 할 거예요. 저는 목적이 뚜렷한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셔야죠. 저는 계획을 그런 친구들을 기준으로 짠다면 그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커리들과 속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이 여러분들 과학 커리하고 속도는 결정을 좀 해드려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진로를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진로가 어느 정도 결정된 사람은 한 명이고요. 나머지 네 사람이 미정이라고 했으니 이제 중학교 2학년 올라가셨잖아요. 적어도 5월달 전까지는 또는 5월달에 여러분들 중간고사 성적 보시고 자기의 가능성을 한번 판단해 보시고 고등학교를 결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그 결정한 걸 그대로 이룰 수 있으면 가장 좋고요. 아니어도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 사람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나가는 속도가 다릅니다. 고등학교를 설정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재나 과거 쪽으로 생각해요. 그럼 속도를 조금 내서 할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1번부터 10번까지 하셨어요. 채점도 다 하신 상태여야 됩니다. 채점이 된 거야? 자, 그럼 보죠. 1번부터 6번까지 중에서 질문. 할만했어요. 자, 7번부터 10번까지 중에서 질문. 괜찮습니까? 7번, 8번이요. 자, 7번, 8번 보시면 요즘에 추세가요. 이렇게 위에 실험을 바탕으로 문제 내는 게 중고등학교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실험 과정들을 잘 읽어보시고 분석하는 능력을 키우셔야 되는데 7번 위에 있는 거 보시면 25도에서 정육면체의 금속 A와 B의 밀도를 측정하는 실험을 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A보다 B의 모서리의 길이가 2배가 됐어요. 라고 하는 모서리의 길이를 준다는 얘기는 A, B의 부피비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모서리가 1이고 얘는 모서리가 2이기 때문에 얘 부피가 1일 때 얘 부피가 8이야 이런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요. 실험 과정 보시면 전자저울은 질량되는 저울이야. 그래서 각각 질량을 측정했더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금속 A의 질량은 7.9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금속 B의 질량은 84야. 이렇게 준 거예요. 되겠죠? 자, 그랬을 때요. 밀도를 측정하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 부피를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걸로 측정한 값에 밀도 값이 얼마가 나왔냐면 얘는 7.9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얘는 부피를 1로 보는 게 맞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 부피를 실제로 8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얘는 밀도를 계산하시면 얼마 나옵니까? 10.5 나오, 10. 얼마 나와요? 5 나오죠. 됐어?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네들의 밀도값이라든가 부피는 채워둘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7번 볼게요. 위 실험에 대해서 니은은 기억에 비해서 8배 크다. 맞는 얘기죠. 자, 이거 8인 거 어떻게 알았어요?
모서리 길이가 2배라는 걸로 우리가 확인해 온 겁니다. 두 번째, 니은. 금속 A 조각의 모서리 길이는 그럼 얼마로 보는 게 맞습니까? 1cm로 보는 게 맞죠. 자, 그 다음에 디귿. 가에서 각 금속 조각을 전자저울에 올려놓기 전에 저울의 0점을 맞춰야 된다. 자, 보시면 전자저울이 있을 때 전자저울 꺼내면요. 그래서 반드시 눈곱이 0이어야죠. 근데 눈곱이 0이 아닐 때는 거기에 있는 걸 돌려서 눈곱을 0으로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측정을 하기 전에는 저울의 값을 무조건 0으로 맞춰주는 걸 0점 조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실험의 첫걸음입니다. 0점 조절부터 하고 시작해야 돼요. 되겠어? 맞는 얘기입니다. 8번 볼게요. 25도에서 몇 가지 금속의 밀도를 나타낸 겁니다. 위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B는요. 밀도가 10.5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은이라는 걸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된다. 자, 그래서 물질의 특성 중에 첫 번째 겉보기 성질이 뭔지 알았고요. 두 번째 밀도라고 하는 게 이 중 대단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고 하고 있어요. 밀도에 대한 것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녹는 점과 끓는 점 요거 들어갈게요. 자, 물질의 특성 중에 세 번째와 네 번째에 해당되는 게 녹는 점, 끓는 점인데 이거 저한테 처음 듣는 단어 아니죠? 중학교 1학년 아가 때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비커가 있어요. 비커에 얼음 집어넣고요. 온도계 꼽아놓고 알콜 램프로 가열하면서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그래프로 그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걸 그대로 한번 다시 그려보면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시간에 따른 온도입니다. 맨 처음에 얼음의 온도가 영하 10도였다고 치자. 그러면 영하 10도에서 출발했겠죠. 그래서 내가 가열하니까 시간에 따라 온도가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가열하니까 온도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다는 거 기억하셔야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온도가 되면 아무리 가열해도 온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더라. 되겠습니까? 왜요? 말해봐. 가열하고 있는데 온도가 안 변하는 이유는 상태 변하는데 모든 열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온도 안 올라가요. 그럼 거꾸로 얘기할게요. 온도가 일정한 구간은 반드시 뭐가 일어나고 있다?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 뜻이에요. 되겠어? 자, 그랬다가 상태 변화가 끝나고 나면 다시 온도가 올라갔다, 일정하다, 다시 올라가고 이거잖아요. 되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들이 가열하고 있는 동안에 온도가 바뀌는 그래프를 우리가 가열곡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가열곡선에서 그런 의미에서 온도가 변하는 구간과 변하지 않는 구간, 변하는 구간, 변하지 않는 구간을 이렇게 나누어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놓고 여기다가 상태를 쓸 수 있어야 되겠죠? 노트 다 가지고 계시니까 그려놓고 상태 쓰십시오. 상태 써. 저 각각의 구간마다. 자, 네, 상태를 써보시면 맞죠? 네. 자, 먼저 판단하셔야 되는 거 맨 처음에 가열하기 전에 이물체가 무슨 상태에서 시작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얘 고체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가 공기야. 됐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금 상태인 고체가 액체로 바뀌고 있죠? 고액. 되겠어? 그 다음에 이게 액, 그 다음에 얘가 액기, 그 다음에 기. 이렇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온도가 변하지 않는 수평한 구간은 반드시 두 개의 상태가 공존한다. 잊지 마셔야 되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온도가 바뀌는 구간은 상태는 하나만 들어있어야 된다. 이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가열했을 때 모든 물질은 상태가 변합니다. 온도나 압력에 따라. 그 중에 압력은 일정하다고 치고 온도만 생각했을 때 온도에 따라 상태가 바뀝니다. 그중 상태가 바뀌기 시작하는 순간의 온도를 우리는 녹는 점 또는 끓는 점이라고 부르는데, 자, 오랜만에 아가였을 때 배웠던 거 생각해 보세요. 고체가 액체되는 상태 변화를 뭐라 그러니? 융해. 됐어? 융해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순간의 온도를 그 물질에 뭐라고 부르라? 이걸 녹는 점이라고 부른다. 이 되겠어? 각각의 물질은 상태가 바뀝니다. 그 중에서 액체가 기체로 상태가 바뀔 수도 있죠. 액체가 기체로 상태가 바뀌는 걸 뭐라 합니까? 기화. 자, 그 물질이 기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순간의 온도는 뭐라고 부른다? 그 물질의 끓는 점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녹는 점과 끓는 점은 그냥 온도가 아니야. 아무 온도나 보고 녹는 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자, 물질의 상태가 변하기 시작하는 온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열국산에서 보시는 고체가 액체로 바뀌는 순간의 온도를 우리가 녹는 점이라고 하고요.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온도를 우리가 끓는 점이라고 하더라. 자, 그럼 꼬맹아, 우리 액체 더럽게 많아요. 그쵸? 물이라는 것도 있고 에탄올이라는 것도 있고 메탄올이라는 것도 있고 똑같이 액체라도 종류가 다 다르잖아. 오케이. 그러면 얘네들을 가열하면 모두 다 액체가 기체로 바뀌겠죠? 끓는 점이 똑같을까 다를까? 이게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물이 100도에서 끓는 건 우리 다 알아요. 에탄올은 78도에서 끓고 메탄올은 68도에서 끓습니다. 똑같이 액체인데 왜 종류마다 끓는 점이 다 다르니? 이유가 뭘까요? 네, 그 물질의 특성인데 도대체 뭐 때문에 끓는 점이 물질의 특성이 됐을까? 우리 액체요, 이렇게 되어 있던 아이가 기체가 되려면은 입자와 입자 사이에 있는 이걸 다 끓어야 기체가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물질의 종류에 따라 입자들끼리 잡아당기는 요거 뭐지 말? 인력의 세기가 같니 다르니? 이거 다 달라요. 어떤 애는 이 인력의 세기가 엄청 약해. 3밖에 안 돼. 그러니까 조금만 열을 줘도 여기가 잘 끓어져. 그래서 64도야. 알겠어? 어떤 애는 입자와 입자 사이에 인력이 뜨겁게 세. 엄청 세. 이거 100이야. 그러니까 64에 열을 주면 안 끓어져. 그래서 온도를 더 높여서 100도에 열을 주니까 드디어 끓어져. 그래서 얘 끓는 점이 100이야. 이 얘기입니다. 맞아? 자, 이렇게 물질들은요, 그 물질의 입자의 종류, 이거 물이야 에탄올이야 라고 하는 입자의 종류에 따라 서로를 잡아당기는 인력의 세기가 다 달라. 물질의 종류마다 그 입자들끼리 서로를 잡아당기는 인력의 세기가 다 다르다고요. 물질마다 인력의 세기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인력이 센 애는 더 높은 열을 줘야만 끓을 수 있고요. 인력이 약한 애는 적은 온도로도 잘 끊어져요. 그래서 이 물질들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을 보면 사실은 누가 인력이 센지 비교할 수 있다. 되겠어? 그러면 이 셋 중에서 인력이 제일 센 게 누굴까? 물입니다. 그 다음이 에탄올이고 그 다음이 메탄올입니다. 알겠어? 입자마다 서로 입자들을 잡아당기는 인력의 세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끊기 위해서 필요한 열의 양도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은 아이일수록 입자 사이의 인력이 엄청 큰 거구나 라는 얘기예요. 되겠어? 자, 그러면
우리는 가열했을 때 얘네들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을 봤어. 자, 그럼 이제 냉각해 볼까요? 라고 하는 거야. 불을 끄고 드라이 아이스 통에다가 집어넣으면 차가우니까 온도가 낮아지겠죠? 그러면 그 옆에다가 그리시면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그리시면 되죠? 이때 조건이요. 딱 하나. 뭐 해야 됩니까? 이 온도와 이 온도는 어때야 되니? 같아야 됩니다. 같은 물질이면 액체가 기체되기 시작하는 온도나 거꾸로 기체가 액체되는 온도는 반드시 같죠. 또 고체가 액체되는 온도나 액체가 고체로 바뀌는 온도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같은 물질이라면 절대 다를 수가 없습니다. 되겠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 놓으시면 이것도 구간별로 나눠서 상태 쓸 수 있어요. 써보시죠. 거꾸로 여기가 기, 여기가 기액, 그죠? 요거 액, 요거 액고 이거 봅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죠. 자, 그랬을 때요, 여러분들 아세요? 고체가 액체로 바뀌는 융해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온도를 녹는 점이라고 한다. 그래서 융해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온도가 녹는 점이면 거꾸로요. 거꾸로요. 액체가 고체로 바뀌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니? 상태 변화? 응고. 응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온도는 녹는 점과 같은 크기야. 근데 이름을 다르게 부르죠. 우리 뭐라고 부르니까 얘를 뭐라고 부르니까 어느 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액체가 고체로 바뀌는 온도는 어느 점이라고 이름은 다르게 부르지만 온도는 반드시 같아야 된다. 같은 물질이라면 녹는 점과 얼은 점은 반드시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얼음이 0도에서 녹아요. 그러니까 물은 0도에서 얼어요. 알겠습니까?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기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했어요. 그럼 거꾸로 기체가 액체로 바뀌는 액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온도, 이거 뭐라 그러죠? 두 온도는 반드시 같아야 되는데 이름은요? 구별하지 않습니다. 둘 다 끓는 점이라고. 알아두세요. 얘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둘 다 끓는 점이라고 하죠. 끓는 점은 액체가 기체로 바뀌거든가 기체가 액체로 바뀌는 온도를 둘 다 끓는 점이라고 한다. 그래서 얘만 녹는 점과 어는 점으로 이름을 구분했을 뿐이다. 그러니 같은 물질이면 반드시 끓는 점은 같아야 되죠. 여러분들 라면 하나 끓일 물을 냄비에 넣고 끓였죠? 그럴 때는 물이 100도에서 끓었습니다. 라면 10개 끓일 물을 냄비에다 넣고 끓입니다. 몇 도에서 끓을까요? 100도에서 끓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물이라면 양이 작던 양이 많던 상관없이 끓는 점은 반드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맞습니까? 양에 따라 물질의 특성은 변하는 게 아닙니다. 양에 따라 물질의 특성은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은 100도에서 끓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양이 많던 적던. 근데 뭔가 다르지 않아요? 뭔가 다르는데? 라면 하나 끓일 물을 넣었을 때 하고 라면 10개 끓일 물을 넣었을 때 뭔가 달랐는데? 뭐가 달랐어요? 그쵸. 100도까지 올라가는 데 걸린 시간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라면 하나 끓일 물은요 양이 작으니까 금방 물의 온도가 100도까지 올라가서 끓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라면 하나 끓일 물이라고 치자. 그래서 얘는 1분 만에 100도에 도달했어. 이 얘기야. 근데 라면 10개 끓일 물은요 내가 가열을 해도 물이 너무 많으니까 천천히 온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천천히 온도가 올라가서 100도가 될 때까지 얘는 5분 걸렸어. 이런 얘기죠. 하지만 똑같이 물이기 때문에 둘 다 100도에서 끓어요. 그래서 A하고 B는 같은 물질이니? 같은 물질이라고 하셔야 돼요. 왜? 끓는 점이 같으니까. 그럼 뭐가 달라? 얘네들은 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A에 비해서 B의 양이 훨씬 많기 때문에 천천히 끓었던 겁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게 맞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물질은요. 양에 따라 끓는 점이 바뀌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그러면 물은 무조건 100도에서 끓어? 아닙니다. 물의 끓는 점을 바꿀 수 있습니다. 뭘 다르게 하면 될까요? 뭐요? 맞아요. 끓는 점은 액체가 기체로 바뀌기 시작하는 온도인데 이때 물의 끓는 점이 100도다? 중학교 때는 맞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쓰면 틀립니다. 왜? 끓는 점은 압력에 따라 바뀌거든요. 그럼 우리가 외운 물의 끓는 점이 100도라는 건 도대체 압력, 다시 말해서 기압이 몇 기압일 때 그렇습니까? 1기압일 때 그렇습니다. 지구의 평균 기압 1기압일 때 물의 끓는 점이 100도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압이 1기압이 아니면 끓는 점도 100이 아닙니다. 되겠어? 자, 그럼 꼬맹아 압력이 높아지면요? 끓는 점은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입자가 들어있어서 내가 열을 가했을 때요. 여기를 끓을 때 필요한 온도가 끓는 점인데 자, 이때도 밖에서 공기가 얘네들을 누르고 있어요. 1기압의 힘으로 안돼! 끊어지지 마! 라고 해서 누른단 말이야. 그래도 그걸 끊을 수 있는 온도가 100이었다는 거야. 근데 1기압이 아니고 이걸 3기압으로 높여보자. 그럼 더 세게 안돼! 누르는 거야. 그럼 이걸 끓을 때 온도는 100이면 끊어지겠니? 안 끊어져요. 그러면 이거 100도보다 훨씬 온도가 뭐 할 수? 높아야 됩니다. 맞아요. 압력은 끊어지지 않게 밖에서 막 눌러주는 거야. 안돼! 눈에 떨어지면 안돼! 이거 하는 거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을 가해서 끓는 온도가 100도였는데 1기압일 때 기압이 높아지면 끓는 점은 높아집니다. 이걸 이용한 대표적인 도구가 뭔지 아세요? 집에서 쓰는 쿠쿠 압력밥솥이에요. 전기 압력밥솥. 밥해 먹는 거. 되겠어? 실제로 물을 냄비에다가 넣고요. 이렇게 뚜껑을 덮어놓고 물을 끓입니다. 물을 끓이면 물이 액체가 기체로 되면서 수증기가 많아지면 여기 수증기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기압이 높아진단 말이야. 뭐보다 밖은 1기압인데 안은 1기압보다 커져. 수증기가 많아지면 한 2기압, 3기압 이렇게 되면요. 밖에서 안에서 미는 힘이 더 크니까 뚜껑이 뭐합니까? 들썩해집니다. 그래서 뚜껑이 이렇게 들리는 순간요. 안에 있던 공기들이 밖으로 휴 빠져나와 다시 1기압이 되면 뚜껑 덮이고 그리고 1기압보다 커지면 다시 뚜껑이 열리면서 기압이 빠져나오고 됐어?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냄비밥을 하면 안에도 늘 언제나 1기압이기 때문에 물이 100도에서 끓어요. 맞아? 근데 뚜껑이 안 열리게 꽉 잠궈버리자 이게 압력밥솥이에요. 뚜껑이 안 열리게 꽉 잠궈버리면 이 안의 기압이 1기압이었다가 수증기가 생겨서 2기압, 3기압이 돼도 뚜껑이 안 열려. 못 빠져나와.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물을 누르면 기압이 세진단 말이야. 그러면 물의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100도가 됐는데 안 끓어. 더 높은 온도까지 올라가. 그래서 평상시에 여기에 쌀알갱이가 들어있어서요. 평상시에는 100도의 열을 가지고 있는 물에 의해서 얘가 익어서 밥된 거야. 그러니까 평상시 물은 쌀한테 100도밖에 열을 못 줘. 되겠니? 근데 압력밥솥을 만들면 안에 있는 압력이 높아지니까 물의 온도가 100도가 아니고 130도까지 막 올라가. 그러니까 이 쌀한테는 평상시에 주지 않았던 130도의 열을 줍니다. 그럼 쌀이 훨씬 더 잘 익죠. 그래서 찰지고 맛있는 밥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 이 얘기예요. 그래서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도 높아져요. 그래서 물은 1기압이라서 100도에서 끓는 거죠. 1기압보다 높아지면 끓는 점 높아집니다. 알겠어? 그럼 거꾸로요. 압력이 낮아집니다. 끓는 점도 낮아집니다. 그러면 산꼭대기에 올라가. 산꼭대기에 올라가면요. 땅바닥에 있을 때보다 우리가 땅바닥에 있으면요. 여러분들을 누르는 공기의 양이 이만큼이라도 눌러서 1기압입니다. 근데 산꼭대기로 올라가면 여러분들 머리 위에 있는 공기는 이만큼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얘가 누르는 기압은 1기압보다 작아지죠. 그래서 하늘 위로 올라갈수록 기압은 낮아집니다. 그래서 산꼭대기에 올라갔는데 1기압이 아니고요.
0.7기압이 됐다고 치자. 그러면 밖에서 누르는 힘이 아까보다 훨씬 약해지네. 그러니까 입자와 입자 사이가 어떻게 될까요? 아까보다는 쉽게 잘 끊어지겠죠. 그래서 기압이 낮아지면 끓는 점이 낮아져서요. 물이 100도가 아니고 80도에서 막 끓어. 난리도 아니야. 산에 가서 밥하면. 그러면 쌀은 어떻게 돼? 그동안 100도에 열을 줘서 익혀 먹었던 쌀을 80도에 열밖에 못 주네. 그러면 쌀이 잘 익을까 안 익을까? 안 익어요. 그래서 산에서 밥을 하면 밥이 설익은 밥이 되는 게 바로 끓는 점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어?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끓는 점은요. 밖에 있는 기압에 의해서 바뀐다라고 하는 거.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 높아지는 거야.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은 낮아져. 하지만 같은 압력에서 물은 양에 따라 끓는 점이 바뀌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물질마다 끓는 점과 녹는 점이 물질의 특성인 이유는 입자 간에 인력의 세기가 달라서 녹는 점, 끓는 점이 다르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 A, B, C가 있습니다. 자, A는요. 녹는 점, 끓는 점이 얼마냐면요. 얘는요. 영하 300도에서 녹고 영하 그래서 50도에서 끓어요. 이런 수 있죠. 얘는 0도고 100도래요. 얘는 30도고 그래서 그리고 뭐 250도래요. 이렇게 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 있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요. 내가 특정한 온도로 가져갈 겁니다. 자, 지구의 평균 온도를 멋진 말로 상온이라고 합니다. 지구의 평균 온도를 상온이라고 하는데 상온이 대략 15도에서 25도 사이를 우리가 상온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 편하게 그냥 20도를 봅시다. 20도. 자, 20도의 온도에서 A는 무슨 상태로 존재할까요? B는 무슨 상태로 존재할까요? C는 무슨 상태로 존재할까요? 이거 묻습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온도계를 하나 그리시면 돼요. 수직선을 하나 그려놓으시면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다라는 뜻이에요. 밑으로 내려올수록 온도는 낮다라는 뜻입니다. 됐죠? 자, 그럼 꼬맹아 온도가 가장 낮을 때 물질은 무슨 상태로 존재하니? 고체입니다. 그래서 세 등분으로 나누세요. 온도가 가장 낮을 때 고체, 그 다음에 액체, 그 다음에 기체 이렇게 나누시면 됩니다. 됐어? 그중 고체가 액체로 바뀌는 순간의 온도를 우리가 무슨 점이라고 하니? 이걸 녹는 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온도를 우리는 끓는 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하세요? 네. 그랬을 때 우리의 A는 어떤 줄 아세요? 우리의 A는 녹는 점이 영하 300도고 끓는 점은 영하 50도입니다. 맞아? 자, 그랬을 때 얘를 몇 도로 가져간다고요? 20도. 그럼 빨리 보세요. 2중 20도는 어디 있습니까? 제일 위에 있죠. 그러니까 A는 무슨 상태입니까? 기체 상태입니다. 알겠어? 20도에서 A는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구나. 이해입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만약에 B라면 B 걸로 보셔야죠. B는요. 녹는 점은 0도고 끓는 점은 100도랍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20도에서 됐어? 20도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가운데 있죠. 됐죠? 그러니까 얘는 20도에서 무슨 상태로 존재한다는 얘기입니까?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어? 자, 이제 너네가 C를 해봐. C 해보세요. 자, C는요. 녹는 점이 30도고 끓는 점이 250도입니다. 그러니 상온인 20도는 이 밑에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20도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이 문제가 여러분들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거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녹는 점과 끓는 점을 주면 특정한 온도에서 무슨 상태로 존재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판단하는 방법은 이거 하나 그려놓고 보시면 된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각각의 온도에서 물질이 무슨 상태로 존재하는지를 판단하실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책으로 돌아오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의 17페이지 오셨습니다. 자, 17페이지 오셨습니다. 개념 빌드업 세 문제. 하셨습니다. 끓는 점과 녹는 점은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고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름으로 물질의 특성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면 기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끓는 점도 낮아지겠죠. 자, 세 번째, 일정한 압력에서요. 자, 같은 세기의 불꽃으로 고체 물질을 가열할 때 물질의 양이 많아지면 녹는 점에 도달할 때까지 걸릴 시간은 길어지지만, 그쵸? 녹는 점은 일정합니다 라는 얘기였어요. 기억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9페이지요. 19페이지에 탐구 문제 1, 2번 하십시오. 볼게요. 자, 거기에 팔미트 산이라는 것과 스테아르 산이라고 하는 고체물질 두 가지를 양을 다르게 해서 가열해 본 겁니다. 자, 하지만 양이 많아진다고 해서 녹는 점 바뀌지 않고요. 양이 많아지면 단지 그 녹는 점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길다는 걸 두 가지 물질로 증명하는 실험입니다. 자, 1번 보시면 위 탐구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닌 걸 찾아라. 4번이요.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가 변하는 동안 온도는 계속 높아지니? 아니요. 상태가 바뀌는 동안 온도는 일정했습니다. 두 번째, 오른쪽 그림은 고체 물질 A부터 D까지 중에서 같은 종류의 물질을 찾아봐. 그럼 어떻게 찾으면 되는데? 같은 물질이면 녹는 점이 같을 거다. 되겠어? 그래서 B와 C는 녹는 점이 같기 때문에 같은 물질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넘어가시면 자, 11번부터요. 16번까지만 풀고 잠깐 끌어드릴게요.
되셨죠? 자, 보시면요. 11번부터 17번, 16번까지 질문. 괜찮습니까? 11번부터 16번까지 다 됩니까? 네. 여기까지 할게요. 10분만 쉬었다가요. 두 번째 거 연결해 갈게요. 지금 43분이니까 53분에 시작할게요.